제발 아니라고 해줘.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다 뭔가. 당신과의 약속조차 지킬 수 없게 된 이 순간, 나는 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827일째입니다. 처음 몇 달은 날짜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없이 보낸 시간이 쌓일수록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마지막 날 밤 산소호흡기 너머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못 간 곳 있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고 그 얇은 살갗 아래로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 체르마트요. 우리 신혼여행 때 가려고 했던 곳. 기억하죠?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달, 우리는 여행사 팸플릿을 펼쳐놓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프스 산맥 아래 작은 마을, 마테오른이 보이는 그곳에서 단둘이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빚까지 졌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나중에 가자. 나중에 꼭 가자.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을 위해 38년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밖에 못 넣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 통장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필요할 때도, 사업이 어려워 빚을 갚아야 할 때도 그 통장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까.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는 마침내 1억 9,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65세가 된 우리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목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봄쯤 함께 떠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야 해요. 나 대신 꼭 가서 그곳 풍경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내가 못 본 그 산, 그 하늘, 그 바람 다 담아와요. 그럼 나도 간 거예요.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약속할게. 꼭 다녀올게. 아내는 그제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아이들이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새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그 약속만이 제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여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드는 여권이었습니다. 여행사에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짐 꾸리는 법도 검색해 봤습니다. 그 모든 준비 과정이 아내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조금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9,500만 원.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아내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38년의 세월이 그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5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주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항상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혼자 구석에 앉아 있으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는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거나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네는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민수라고 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 그는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지관에서 만나면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 산책을 같이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얼굴이 좀 밝아 보이세요. 그는 제 작은 변화도 알아챘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갔을 때도, 새 신발을 신었을 때도 그는 먼저 알아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관심이 저에게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여행이라도 가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약속한 곳이 있어서요. 가야 합니다. 와, 정말 멋지시네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는 그에게 스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르마트, 마테오른, 그리고 38년 동안 모은 돈 이야기까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게는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너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차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런 큰 돈을 혼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민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이상한 조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부인께서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 아내가 즐겨 듣던 노래,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어르신, 저도 돕고 싶은데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행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혼자 가시는 거면 패키지보다 개별 여행이 훨씬 좋을 텐데 제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더 저렴하게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사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 많았고 여행사에 가면 직원들이 빨리 말해서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항공권은 이렇게 예약하시는 거고요. 숙소는 이런 사이트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는 심지어 자기 노트북을 가져와서 제 앞에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친절함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그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말이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 큰 돈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시면 아까워요. 여행 가시기 전까지 몇 달 남았으니까 그동안 안전하게 굴려서 이자라도 좀 받으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돈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내와의 약속이니까요. 아, 물론이죠. 건드린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즘 좋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원금은 절대 손해 안 보고 은행 이자보다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정기예금, 적금, MMF 같은 용어들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안전하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처남이 증권회사에 다니거든요. 제가 한번 상담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은행 이자는 정말 낮았습니다.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여행지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라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는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는 저를 어느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그럴듯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쪽에는 책상과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민수 형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손하게 인사했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자산관리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소중하게 모으신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은행보다 좋은 수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금융투자회사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고객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는 여러 장의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 숫자, 도장이 찍힌 문서들. 제 눈에는 모두 복잡해 보였지만 그가 설명하는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원금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이건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원금의 수익까지 더해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여행 가시기 전에 딱 맞춰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옆에 앉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처남이니까 제가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지난 몇 달 동안 저에게 그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도와주었고 제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처남을 소개한다는데 나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장 정보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씨가 작았고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옆에서 한 줄 한 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어르신 성함, 여기는 날짜, 여기는 금액 쓰시면 돼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안전한 겁니까? 네, 어르신. 절대 안전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1억 9,500만 원. 38년의 세월.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제 손을 떠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저를 만났고 여행 준비를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항공권 예약 방법을 알려주고 체르마트의 날씨를 검색해서 보여주고 어떤 옷을 챙겨야 하는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2달 뒤면 돈 찾으실 수 있어요. 그때 바로 항공권 끊으시면 됩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저는 궁금해서 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었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한 달 전에 자산관리 상품에 가입한 사람인데요. 제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잠시 통화음이 들렸고 곧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확인됩니다. 잘 운용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만기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달째로 접어들 무렵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복지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안 보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저는 다시 그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자동 응답만 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꺼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이 있던 층으로 올라가자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회사 이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벽에 희미하게 남은 자국만이 뭔가 있었다는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나이 든 관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무실이요? 한 달 전에 계약 끝났어요. 짐 다 싸가지고 나갔죠. 새 세입자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글쎄요. 그런 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연락처도 이제 안 되던데요. 저는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어가고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은 13만 4,200원입니다. 뭐라고요? 13만 4,200원입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억 9,500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13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돈이 빠져나갔습니까? 한 달 전에 1억 9,486만 5,8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마지막으로 민수를 봤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제 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여러 경로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서명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속은 겁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르신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무릎도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앞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여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바보같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겁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돈을 잃은 것도 제 잘못이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도 제 잘못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저는 그 사진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 대신 꼭 다녀와요.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8년을 모았던 돈. 그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보일러를 낮춰놓고 이불을 두껍게 덮으며 아껴가며 살았던 날들. 외식 한 번 하지 않고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날들. 낡은 옷을 계속 입으면서도 그 통장만큼은 채워나가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저는 거울을 본 지 오래되어서 제 얼굴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저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급히 밖에 나갔다가 김밥과 우유를 사들고 왔습니다. 제 앞에 놓으며 먹으라고 했지만 저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38년 동안 어머니와 모은 돈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기꾼에게 다 빼앗겼다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씀 안 하시면 저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던 눈물이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66살 노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듬거리며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를 만난 것, 돈을 맡긴 것,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것,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이런 늙은이가 되어서도 이렇게 쉽게 속다니.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죠. 아들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외로웠고, 너무 쉽게 믿었고,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응, 했지. 하지만 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구나.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상담받아 볼게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돈을 좀 모아 볼게요. 어머니와의 약속 꼭 지키셔야죠.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 사는 것도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아버지, 저희가 셋이잖아요. 우리 셋이 모으면 되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 된다.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학비도 내야 하고, 집값도 갚아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들이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들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저처럼 당한 사람이 또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도 저처럼 누군가의 친절에 속았고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로 보입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 그 진심 어린 눈빛, 모두 연기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저를 이용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연기를 했다는 것이, 제 외로움을 악용했다는 것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제 손을 잡고 부탁하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꼭 가자. 나 대신 꼭 다녀와요.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찾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아무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도 가짜였고 명함의 회사도 유령 회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여행사 팸플릿을 꺼내봤습니다. 체르마트의 사진이 담긴 그 팸플릿. 아내와 함께 밤새 보며 꿈을 꾸던 그 팸플릿. 사진 속 마테오르는
여전히 아름답게 솟아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하얀 눈, 그 아래 작은 마을. 우리 거기서 손잡고 걸을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 그러자. 꼭 가자. 저는 팸플릿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대로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렇게 무너질 것을 알았을까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3만 원. 그것이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38년이 13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국내 여행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스위스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아내 없이, 돈 없이, 희망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하겠지만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경찰의 말은 친절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내와의 약속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벚꽃 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아내는 이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여보, 봐요. 꽃이 피었어요. 아내는 꽃을 보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그리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연인들, 아이와 함께 걷는 부부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손에 노란 풍선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순간 손을 놓쳤고 풍선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엄마, 풍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달랬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풍선은 점점 높이 올라가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저 풍선처럼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원해도 떠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아내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아직도 아내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옷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모아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제가 써준 편지들, 그리고 여행 팸플릿. 아내는 그 팸플릿을 여러 장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고 낡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아내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봄 마이너스 아직은 돈이 부족해. 조금만 더.
2010년 여름 마이너스 둘째 대학 등록금 마련. 여행은 다음에. 2015년 가을 마이너스 사업 정리하느라 힘들었지만 통장은 지켰어. 우리 꼭 가자.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38년의 시간이 그 메모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그 여행을 꿈꾸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 꿈을 떠올리며 버텼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드디어 모았어. 이제 갈 수 있어. 여보,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했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의 기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함께 꿈꾸던 미래, 아내와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말 스위스 여행이었을까? 아니면 그 여행을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시간 자체였을까? 아내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제게 무엇을 바랄까? 제가 평생 자책하며 무너져 있기를 바랄까? 아니면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까?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위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잘 살았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 벚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올해도 꽃이 폈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툰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벚꽃 사진, 하늘 사진, 공원 사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들을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사진들을 인화했습니다. 동네 사진관에 가서 한 장 한 장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못 간 곳의 사진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보자고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서 아내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스위스는 못 가지만 우리 동네 공원이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했던 38년의 시간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 진짜 여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잡고 걸어온 모든 순간이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66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아내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내에게 인사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꽃을 볼 때도 아내와 함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돈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기꾼들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남은 삶까지 그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아내라면 분명 저 하늘을 보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보, 저 하늘 좀 봐요. 참 예쁘죠? 저는 아내의 사진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비극은 여전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픔도 후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아내와의 사랑도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작지만 확실한 위로입니다.